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같은 기본적인 민원 서류를 못 떼서 당황하고 또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하루 종일 먹통이었기 때문인데 인터넷 창구뿐 아니라 주민센터나 시군, 구청에서도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증 서버 쪽에 갑작스런 오류가 생겼다고만 할 뿐 아직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 수능을 마치고 생애 첫 주민증을 신청하러 온 고교생이 이름과 연락처만 남긴 채 발길을 돌립니다.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갑작스런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구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한 3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주민센터가 문을 닫을 때까지 복구됐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이런 상황은 온종일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신분 확인이나 각종 증명에 필요한 서류 발급 등이 한꺼번에 중단됐습니다. 각 시군구청, 주민센터의 출입문과 민원 창구마다 전산망 마비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었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제가 인감증명서 띠로 주민센터를 갔는데 전체 통신이 마비가 돼서 뛸 수가 없어요. 지금 신용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준비성 없는 사람이 됐고. 오늘 벌써 두 번째 왔거든요. 당장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매도하는 인감증명 방법이 없죠. 뭐 언제 된다는 뭐 얘기도 없고 지금. 24시간 비대면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했던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정부24도 멈춰섰습니다. 임대 계약 서류 때문에 발급받다가 정부 24도 안 되고 지금 오전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전에는. 오전 내내 접속이 지연되는 장애가 계속되자 정부는 오후 들어 정부 24마저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될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이렇게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안내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인은커녕 문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임시방편도 내놓지 못한 채 한나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송서영 기자입니다. 먹통이 된 행정 전산망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도 멈춰섰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거래부터 신원 증명이 필요한 업무까지 평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게 오늘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왔죠. 지금 인감증명서가 없으면은 매수하는 쪽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지금 전부 다 이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불편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복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대로 주말을 넘겨야 한다는 게 더 불안합니다. 점심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오는 거거든요. 내일이도 주말이고 월요일 날 해야 되는 월요일 날은 좀 바쁘니까. 정부는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전산망 접속에는 문제가 없지만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거쳐야 하는 인증 과정에 장애가 생겼다는 겁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역시 같은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는 만큼 발급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해킹 등 외부의 침입 정황은 없다면서도 오류가 생긴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태가 길어질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은 원인 규명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한 장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전산장애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연장과 소급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네, 오늘 이 문제 취재한 송정훈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장애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긴 지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공무원이 민원 서류를 발급하려면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무원의 전자신분증과 같은 행정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세월이라고 불리는 행정 전산망에 접속은 되지만 막상 서류 발급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려면 인증이 안 돼서 지금 먹통이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행안부는 인증 서버와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이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혼란의 시발점이 된 이 인증 서버에 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행안부는 외부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원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인증 서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장비를 교체했는데도 해결은 안 됐다. 이게 큰일인데요. 지금 결국 원인이 드러나야 이제 복구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한 복구에는 지금 대략 얼마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까? 예, 사실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는 뭐 얼마나 걸릴 거다. 지금 이 정도의 말도 행안부가 명확히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최대 2, 3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문제가 된 행정 전산망 세월은 지난 2015년 3월에도 먹통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2시간 정도 만에 복구가 됐었거든요. 네. 이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자행정 서비스 사용량이나 빈도가 당시보다 크게 늘어서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그때와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복구를 위해서도 시급한 건 원인 파악일 텐데요. 문제가 불거진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까지도 네. 인증 서버 자체에서 나온 문제다. 아니면 네. 뭐 네트워크 장비 때문이다. 이렇게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달랐습니다. 자, 주말 사이는 어떻게든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충남 등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12일 정도 빠른 첫눈인데요. 남부지방에선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서울 도심에 눈발이 흩날립니다. 추위에 몸을 움츠렸던 행인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올가을 서울에 내린 첫눈. 지난해보다 12일, 평년보다는 사흘 일찍 찾아왔습니다. 첫눈도 내리고 이렇게 확실히 날씨가 좀 바뀌었다는 체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귀고 나서 처음 보는 눈이어가지고 엄청 떨리고. 경기와 인천, 충남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대부분 첫눈을 맞았습니다. 잠깐 내리다 그친 곳이 많았지만 충남 일부에선 첫눈이 한방눈이었습니다. 막 한방눈 왔다니까, 한방눈. 많이 왔는데 이제 나중에 비로 좀 바뀌어가지고. 남부지방 곳곳엔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 오르자 눈의 고장이 펼쳐집니다. 아이는 썰매를 타느라 신이 나고 어른들도 눈을 한 움큼 뿌려봅니다. 이거는 형님, 띠동갑 친구입니다. 첫눈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놀러 왔습니다. 와,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짱입니다. 짱짱짱! 제주 지역도 많은 눈이 와 한라산 삼각봉에는 30c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제주 일부 지역에선 한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눈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눈이 내리겠고 떨어진 기온에 그대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전북 남원과 순창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오늘 눈 소식에 이어 내일은 서울이 영하 4도로 내려가는 등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저녁이 되면서 날이 상당히 추워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깥에 10분도 서 있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오후부터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지금 눈이 그쳤고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날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은 첫눈답게 점심시간 무렵 약 2시간가량 눈발이 휘날렸는데요. 반면 제주 산지는 대설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도 서해상에서 폭넓게 보이는 줄무늬 구름대가 내륙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에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전라도 내륙에 2에서 7, 충청 내륙에 3에서 10cm가량이고요. 또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동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전북 동부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 9시를 기해서는 의성을 비롯한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밤사이 내륙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영하의 추위 속에 길이 얼어붙는 곳이 많아서 오가는 길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추위는 오래가지 않아서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 누그러질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재료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이른바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킨프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을 낮춰서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의 효과를 보는 건데, 이렇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의 델몬트 오렌지 주스. 오렌지 100%라고 쓰여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즙 함량은 80%입니다. 원래 100%였던 걸 80%로 낮춘 건데 제품명에서도 슬그머니 100이란 숫자가 빠졌습니다. 포도주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액 가격이 올라 과즙 함량을 줄였다는 게 롯데 측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은 제품의 양을 줄인 것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성분 보는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문구가 100%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100%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좀 손해봤다는 생각, 속았다는 생각 뭐 이런 거 들겠죠.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사용을 내세웠던 치킨 브랜드 BBQ 역시 지난달부터 올리브유 50%에 단가가 낮은 해바라기유 50%를 섞은 블렌딩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BQ는 최근 3년 동안 올리브유 가격이 3.3배급 등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고객들에게 올리브유 함량 변경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킨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스킨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지만 재료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걸 뜻합니다. 스킨플레이션은 알아차리기가 가장 어려워 가장 교묘한 인플레이션으로도 불립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의 신뢰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가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보를 좀 공개를 좀 투명하게 하는 것. 일각에선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이나 소비자의 저항을 무시할 수도, 비용 상승을 전부 떠안을 수도 없다 보니 결국 질을 떨어뜨려 원가를 줄이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편법 인상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용히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린 식품 업체들에 대해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제보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겠죠. 이어서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최근 핫도그 김 등 일부 가공식품이 소비자 모르게 양이 줄어 사실상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우선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주요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례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용량이 바뀌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양을 줄여서 팔 경우에 그것은 판매자의 설사 자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브라질은 제품 용량이 바뀌면 6개월 동안 새로운 무게라고 표기하게끔 법을 마련했고 독일과 프랑스 일부 마트에선 가격이 그대로라도 양을 줄였다면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선반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품업계의 오랜 꼼수까지 막아가며 물가를 잡으려 하는 건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0.2%포인트 올려잡은 건데 고유가 상황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 없을 거라던 정부의 방침에 쉬운 수능을 기대했던 수험생들. 하지만 막상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9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채점 결과 집계에서 오답률이 무려 98.5%에 달하는 수학 22번 문제를 두고는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은 없을 것이다. 반복된 정부 발표에 수험생들은 쉬운 수능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육모 이후로 변화가 있어서 그 뒤로는 수학이 쉬울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실제 수능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9월 기조로 갈 것 같다 생각했는데 수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3개월치에서 중에서도 어려웠다 저는 생각해요. EBS가 집계한 수험생 12만 5천여 명의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은 물론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번 수능의 경우 국어와 수학 모두 140점대 후반으로 높게 나타난 겁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게끔 주변에 라이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고 소신지원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교육과정평가원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킬러 문항은 완전히 배제했다는 입장.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오답률이 99%에 가까운 수학 22번 문제를 두고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공교육을 받는 학생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고 EBS 현장 교사단은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지 묻는 훌륭한 문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학교 교육과 공교육에서 나아갈 방향을 갖다 이 수능이 제시해주고 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건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대평가와 대입 경쟁적 환경, 이것을 손대야지 사교육이 경감이 되는 거지.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 수능 중심의 현행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소음 통제를 위해서 비행기의 이착륙도 전면 금지가 되죠. 그런데 어제 한 시험장에서 듣기 평가 도중에 휴대전화에서 난데없이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주인은 해당 시험장의 감독관이었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북 남원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어제 한 교실에서 수능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험 중 난데없이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홈쇼핑 광고가 들리면서 완전 크게 그래가지고 완전 다 놀라서 쳐다봤는데 이렇게 소리를 다급하게 끄고 계셨고 그게 안 꺼지니까 발로 달려나갔어요. 해당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은 24명. 일부 학생은 영어 문제를 제대로 듣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1번이 짧은 영어 문제였는데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걸 놓쳤으니까. 그런데 휴대전화의 주인은 해당 교실의 시험 감독관인 교사였습니다. 휴대폰 소리를 줄이지 못한 감독교사는 밖으로 나가 영어 시험이 끝나기 직전 들어오는 등 시험실을 이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험 감독관도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당시 시험장에는 부감독 교사가 함께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자체 판단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선생님 말씀으로는 점심시간에 잠깐 쓰고 습관처럼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휴대폰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끌려다가 해당 감독관은 교육청 조사에서 듣기평가 문항과 문항 사이 방송이 멈춘 사이 소음이 발생했으며 시험을 방해할 만큼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가 논의가 돼야 되겠죠. 해당 교육청은 감독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의 기둥이 갑자기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 새벽에 차량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지어진 지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여서 주민들은 건물 붕괴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하나가 당장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잔해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골조 안쪽에 철근까지 구부러진 채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이 무너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차량들부터 대피시켰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차를 지하에서 빼라. 그래서 방송을 들었어요. 아침 한 6시쯤 될 거예요. 고양시는 부서진 기둥 주변에 보강 파이프 12개를 설치하고 주차장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위쪽이 지상 주차장인 만큼 건물의 직접 하중에 따른 파손은 아닌 걸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문제의 기둥이 애당초 부실 시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콘크리트 타설에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멘트 벽돌이 있었습니다. 벽돌인 거는 저는 압축 강도를 못 봤죠. 지하주차장 천장이나 집안에 균열이 없고 부서진 기둥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아 붕괴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란 게 고양시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30년 된 노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옛날에 부실 시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파트야? 그게 겁났죠. 고양시는 조만간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금지는 민주당도 당론인 만큼 오래된 이 논란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발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학대 혹은 고유한 음식 문화, 오랜 찬반 논란을 뚫고 정부 여당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 농장 등 관련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개 식용을 종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개 식용 문제는 김건희 여사도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부 여당 내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김건희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은 여야 큰 이견 없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에도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업체들이 폐업한 뒤 축산이나 원예업 등으로 전업하면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 생계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 사육 농가 1,150여 곳 외에도 도축 유통업체 250곳과 식당 1,600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강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육견업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협의도 여론 수렴도 없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제한하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또 헌법상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위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정원을 몇 명 늘리기 원하는지 정부에 그 숫자를 제출하는 마감일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하겠다던 정부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의사들 눈치 보느라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는 결과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지난 9일까지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결과는 당초 지난 월요일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날 돌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발표할 거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40개 대학이 당장 늘리길 원하는 정원은 2,700명 수준, 2030년도까지 범위를 넓히면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보다 큰 수요에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다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반발은 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 인원을 따로 제출하지 않은 대학들을 추가 조사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시한을 넘겼는데도 대학들의 추가 수요를 받아주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몇몇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 숫자를 보고 더 늘리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려는 대통령실의 의지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의대 증원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별 조사 결과 공개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18년 만에 의대 증원 기회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끊고 방송활동에서 퇴출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방송인 김미화 씨,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8년간 진행해온 방송인 김미화 씨가 돌연 하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인들의 퇴출 활동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실행하도록 시킨 대통령이 정말 그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국정원은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공화국 인민배우라는 제목을 달아 극우 성향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윤도현, 고신해철, 김재동 등 문화예술인 82명이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중 36명이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1심 법원은 정부와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가진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예술인 한 명당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시효 10년과 달리 국가배상법상 시효는 5년에 불과해 소송을 냈을 때는 블랙리스트 작성 시점에서 이미 정부 배상 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해온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은 징역 14년형이 확정됐고 지난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가 현 정부 같은 자리로 복귀한 유인촌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검찰이 5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년을 끌어온 재판의 1심 결과는 빠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가 합병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은 자연스럽게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합병 이후 이 회장 지분을 높이려고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는 높게 평가해 위법하게 합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합병 5년이 지난 2020년 검찰은
사익을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이 이루어졌다며 이재용 회장과 임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넘는 기간 동안 100번 넘는 재판 끝에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임원들에게도 징역형과 억대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면서 삼성식 반칙에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면죄부를 주면 다른 대기업들도 거리낌 없이 위법을 저지를 거라며 엄벌을 주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10분 정도 최후 진술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해 부족했고 죄송하다면서도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스스로 기업의 존립 기반인 자본시장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회장은 7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 1년 6개월은 옥살이를 냈고 재작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일정 요금을 내면 서울 시내 모든 교통수단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 내년 1월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에 인천시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공동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한 달 6만 5천 원만 내면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 지난 9월 도입을 공식화한 서울시는 교통망이 연결되는 경기 인천으로의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들 간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인천시가 먼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시스템이 서울과 유사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우선 가능한 광역버스부터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 지하철 이 문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교통비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기후동행카드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책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서울, 인천과는 대중교통 체계와 이용 형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만 서울의 16배라 대중교통 종류도 많고 시군 노선별 운영 주체도 다릅니다. 기후동행 카드 사업에 동참해 얻을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대중교통 관련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교환,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아마 다음번 회동쯤에는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의 참여를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천은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가자 지구의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의 근거지가 있다면서 이틀 넘게 수색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이번에는 병원 내부에서 땅굴을 찾았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지휘본부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가자 북부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은 이제 남부 지역에 대피를 권고하는 전단을 뿌리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 단지 안에서 하마스 땅굴을 발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굴착기로 파헤쳐진 잔해 속에서 땅굴 입구로 추정되는 구멍이 발견됩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트럭에는 많은 무기가 실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הכניס את כל המרכיבים כמו שאתם רואים של פעילות פשיטה ב-7 לאוקטובר. יש כאן כמות מחסנית ענקית ועצומה. 이스라엘군이 전날 병원에서 찾은 노트북에선 인질들의 사진과 영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촬영된 것이어서 하마스가 병원에 머물다가 최근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병원 부근에서는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지하에 있다고 한 하마스 지휘본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아직 아니란 평가입니다. 하마스는 이틀 연속 병원을 탈탈 턴 증거가 이것뿐이냐며 이스라엘군을 또 비난했습니다. Now everyone is watching their lies, even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which is a very silly and stupid support, because you can't just believe Netanyahu, who is a liar. 가자 북부의 통제권을 확보한 이스라엘군은 이제 남부로 눈을 돌려 칸 유니스의 대피를 권고하는 전단까지 살포하며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북부를 떠나 남부 난민촌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다시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하소연합니다. يعني هي غريب الأمر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ما له كلمة بالأول لما ترك أو بعت مناشير لأهالينا أو ناسنا في الشمال كان يحكي اذهبوا هذه الرسالة اللي طلق فيها اذهبوا. 현지 상황 악화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는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구호 활동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 공천을 배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들도 공정한 경쟁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김기현 대표를 만난 인유한 위원장은 당의 발전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쓴소리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에서 후보자를 경선 없이 결정하는 이른바 전략공천 금지를 네 번째 혁신안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한 혁신위가 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위해 빈자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혁신위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전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희생, 대통령 측의 신호 등을 놓고 최근 설전을 주고받은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후 20여일 만에 만났습니다. 민감한 얘기는 피한 채 혁신위 조기 해체나 불출마 명단 발표 검토 등을 불필요한 오해로 규정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를 좀 줄이고요. 잡힌 것만 하고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래서 좀. 하지만 인 위원장은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좀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굳굳하게 두벅두벅 걸어갈 겁니다. 변화 없습니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 회의에 직접 초청한 정치 원로들도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주변에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반면 친윤석열계 이용 의원은 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 측에서 신호를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 통상적인 격려를 전권 부여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혁신위가 점령군이 되어 당에 헌신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권력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혜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고 올해 들어서만 7번째 회담인데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중 정상회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올해만 7번째 회담입니다. 지난달 외교 차관 전략 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この歩みを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두 정상은 약 3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청년과 과학기술 교류, 북한과 우크라이나와 같은 안보 문제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밀착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함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미일 등 14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회의에선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별 협의체를 내년에 발족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광물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영내 핵심 광물 지도화, 채굴 정비 설비 교육 원활화, 핵심 광물 재활용 등 공급망 주요 이슈를 논의하게 됩니다. 밀착하는 한미일과 달리 한중 관계는 아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중 정상회담은 일정 문제 등으로 성사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에이펙 회의장에서 만나 1분여 정도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북한 문제 등 현안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2박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일요일 국내 현안을 챙기고는 곧바로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오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는 선천성 질환이 있던 한 30대 여성이 성공적으로 이식을 받았는데요. 이제 임신과 출산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고 합니다. 박솔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월 한 30대 여성이 자궁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사에 빠진 40대 여성의 자궁을 10명의 의료진이 8시간에 걸쳐 이식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었던 여성은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유지하며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생리를 시작하는 부분들은 이 환자의 일생에서 또한 큰 감동이었을 것으로 저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자궁 이식에 성공한 건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7월 어머니의 자궁을 이식하려다 실패했던 터라 재이식을 시도해 성공한 건 세계적으로도 첫 사례입니다. 자궁이 안정적으로 이식된 여성은 임신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궁이 잘 착상을 해 있고 대아가 건강하다면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대아 이식을 했을 때 성공률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선천성 무자궁증, 자궁과 질이 없거나 덜 발달하는 희귀 질환으로 여성 5,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질환을 앓는 대다수가 난소와 배란 등 다른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자궁을 이식받으면 임신과 출산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궁은 이식할 수 있는 장기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상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당연한 진료의 연속선상에서 그러려면은 장기 이식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109건의 자궁 이식 시도가 있었고 이를 통해 66명의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이죠. 오징어의 어획량이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온의 상승과 무리한 조업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오징어 구경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오징어 조업을 마친 채낚기 여선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77톤짜리 배에 올라가 보니 전체 수조 가운데 3분의 2가 텅 비었습니다. 수조 안에 성인 팔뚝만한 오징어가 일부 보이긴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이 여선이 울릉도 주변 해역에 나가 나흘 동안 잡은 오징어는 고작 800마리입니다. 보다시피 거의 없지 고갈 상태라. 그리고 바다가 멀어가지고 기름 경비도. 또 다른 39톤짜리 어선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잡은 오징어가 1,200마리뿐입니다. 생산고가 한 4억에서 5억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1억 한 5천 많이 잡은 데가 2억이니까 걔네 반도 못 잡은 거지.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요. 강원 동해안은 이런 조형물이 세워질 정도로 오징어가 대표 어종인데요.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14일까지 누적 어획량은 1,286톤, 20년 전 연간 어획량의 1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수온 변화 때문입니다.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여름철 동해 표층 평균 수온은 올해의 경우 25.8도, 1년 전보다 2.3도나 높고 평년과 비교해도 2.1도나 높습니다. 여기에다 북한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의 영향도 큽니다. 오징어가 계절에 따라 북상하거나 남하하는 길목에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중국 어선이 북한 그 수역에 입어해가지고 그 남하하는 오징어를 이제 무분별하게 좀. 일부 무리한 조업에다 기후 변화까지 겹치며 오징어가 동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오늘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측은 김 후보자가 안보 위기 상황을 포함해서 근무 중에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 폭력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업무 방해죄와 학교 폭력 방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사령탑을 놓고 소문만 무성하던 SSG 구단이 이승용 전 KT 단장을 신임 감독으로 전격 선임했습니다. SSG는 4명의 감독 후보와 면접을 진행한 끝에 이승용 감독과 2년간 총액 9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독은 94년 인천 연구팀인 태평양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현대와 히어로즈를 거쳤고 은퇴 후엔 KT에서 타격 코치에 이어 단장을 맡아 창단 첫 우승까지 함께했습니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가 오늘 축승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 오지환이 화제의 시계를 찬 모습도 공개됐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날이 추워도 정말 춥습니다. 서울은 눈이 일찍이 그치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또 오늘 서울은 첫눈다운 첫눈이 내린 반면에 제주 산지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서해상에서 폭 넓게 발달한 줄무늬 구름대가 내륙으로 깊게 다가서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에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전라도와 내륙에 2에서 7, 충청 내륙에 3에서 10cm가량이고요. 경기 남동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서해안 지방 그리고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조금 전 태안을 비롯한 충남 지방에도 대설특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는 의성을 비롯한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밤사이 내륙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 대관령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길이 얼어붙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아서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때셨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